안녕하십니까. 경제학 4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책의 제5장입니다. 5장 해가지고 제목은 탄력성과 조세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1교시에서 그 탄력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도 살펴보고 2교시에서 이제 남은 내용들하고 조세 부과의 효과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수요 공급 모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 모형을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탄력성 개념도 보셔야 되고, 또 예컨대 뭐 조세 부과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죠. 이 가격 규제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면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드밴스된 그 고급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기타 뭐 금융 분야 이런 거 공부할 때 다 쓰이는 개념들이에요. 특히 그 탄력성과 조세 나오는데 탄력성 개념은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서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잘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나중에 쉬워져요. 나중에 뒤에 어려운 걸 공부해도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탄력성의 일반적인 뜻을 갖다 정리했습니다. 뭐 책에는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따로 좀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price elasticity. 원래 이걸 elasticity라고 해가지고 탄력성이라는 개념. 이게 원래는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물리학에서 근데 우리가 뭐 바닥에다가 공을 튀겼다. 바닥에다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얼마나 튀어오르는가. 뭐 이런 걸 측정할 필요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그 반발력이 얼마가 되느냐. 반응하는 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측정할 기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물리학에서 탄성치라고 해가지고 쓰는 용어입니다. elasticity. 탄성치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을 알프레드 마셜이 그 경제학 교과서를 원래 경제원론 교과서 경제학의 역사에서 경제원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제일 먼저 쓴 분이 마셜이에요. 알프레드 마셜. 오늘 마셜 사진도 봤고 다 보셨죠? 그래서 그 마셜이 경제학 경제원론 교과서를 처음 썼는데 이걸 쓰면서 쉽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탄력성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탄성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건데 경제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변화할 때 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에요.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죠. 근데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방향은 이미 봤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근데 이럴 때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경영학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에서 가격을 올리고 싶다. 지금 너무 이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가격을 올렸을 때 문제는 뭐냐?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전과 똑같다면 막 올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할 거 아닙니까? 판매가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가격을 올릴 때 판매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격을 조금 올리든 많이 올리든 아니면 올리지 않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마케팅 의사결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는 게 바로 탄력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뭐예요? 이게 변화할 때,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걸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탄력성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시경제학에서도 이자율이 변화하면 투자가 변화하는데 이자율이 변화할 때 투자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런 개념들 나오고 근데 뭐 화폐 시장에서도 이자율이 변화하면 화폐 수요가 변화할 때 이자율이 변화할 때 화폐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럴 때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개념 또 예컨대 소득이 변화하면 화폐 수요가 변화하게 되는데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을 해야만 다양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효과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수요 함수 아니에요. 가격이라든가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자, 가격이나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크기를.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함수가 있다. 해피니스. 행복 함수. 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돈도 영향을 미치죠. 아니라고는 절대 못할 겁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잖아. 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중요하겠죠. 헬스, 머니, 헬스. 또 근데 뭐 연인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러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가족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 패밀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행복 함수를 갖다 구성한 다음에 근데 해피니스는 뭐의 함수다? 뭐의 함수예요? 펑션 가로해 놓고 머니 잘 안 써지네요. 제가 지금 다른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음성 녹음할 때부터는 이제 다시 노트북을 써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외장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또 쓸 수 있게 지금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터치스크린이니까 화면 위에다가 바로 제가 그 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연습 한번 해보고 나서 잘 되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일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래요. 많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헬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러버 L 그 다음에 가족 패밀리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이럴 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데 돈이 2배가 증가했다. 재산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머니가 2배가 증가했다. 이럴 때 행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알아야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뭘 구해보면 되죠? 자, 돈이 2배가 증가했다. 행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럴 때는 뭐예요? 행복의 머니 탄력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의 머니 탄력성. 또 근데 건강이 전보다 2배가 좋아졌다. 2배가 좋아졌을 때 행복이 얼마큼 증가했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행복의 건강 탄력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각각의 요인마다 다 측정해 볼 수가 있죠. 연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예전에는 겨우 뭐 손만 잡았는데 이제 뭐 키스까지 하게 됐다. 관계가 더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행복이 얼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것도 측정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행복의 머니 탄력성, 행복의 건강 탄력성, 행복의 연인 탄력성 다 구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 있죠. 자, 펑션 해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가 바로 뭐죠? 이게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고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해피니스는 뭐예요? 종속변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걸 다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탄력성 가지고. 이게 얼마나 폭넓게 쓰이는 중요한 개념일까요? 이게. 그래서 경제분석에서는 필수적인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 결국 뭐예요? 독립변수가 1%포인트 변화할 때 독립변수가 1%포인트 변화할 때 종속변수는 몇 %포인트 변화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이 관계에서 다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뒤에 가면 예컨대 뭐 수요 탄력성도 다른 게 또 나옵니다. 예컨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하잖아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근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이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옵니다. 공급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자, 처음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제학 공부할 때.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 개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율 %로 표시하죠. 변화율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 해가지고 탄력성을 측정합니다. 물론 이럴 때 탄력성의 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경우에는 탄력성의 크기가 0부터 무한대까지 크기만 따집니다.
크기만 따지는 경우도 있고 부호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 가지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 변수가 1%포인트 변화할 때 종속 변수는 몇 %포인트가 변화할 것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셜이 경제 분석에 도입해 가지고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 가지고,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다. 많이 감소하게 되면 뭐예요? 이럴 때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화한다. 많이 변화하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격은 똑같이 상승했지만 수요량이 조금 변화한단 말이죠. 수요량이 조금 변화할 때 이럴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inelastic. 탄력적이라고 할 때는 elastic,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는 inelastic 하고 얘기를 해요. 물론 탄력성이 작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수요량이 조금 변화했다. 조금 변화한 경우에는 비탄력적이고, 많이 변화했을 때 탄력적이고, 이렇게 갖고 이제 어떻게 이 고무 밴드를 가지고 또 예를 들어 놨는데, 뭐 저는간에 책을 쓴 크루그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미있는 친구예요. 저보다 형인데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하십니다. 자, 지금 구급차 승차에 대한 수요, 참 얘도 별걸 다 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뭐 커피 수요도 있고 많은데 굳이 구급차 승차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구급차 승차에 대한 수요. 자, 구급차 탑승 비용이 있죠. 가격입니다. 구급차를 탑승하는 비용은 가격이고, 자, 이용 횟수예요. 자, 수요량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수요 곡선을 갖다 그렸습니다. 매우 가파르게 그렸죠. 그래서 A점에서 탑승 비용이 20달러면 수요량이 10이다. 근데 1달러 상승할 때, 1달러 상승하면 수요량이 9.9가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승용차 가격이 210달러, 단위를 갖다가 이제 10으로 해놓은 거네요. 210달러로 상승했다. 그럼 10달러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용 횟수는 연간 990만 번으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B점으로 옮겨갔으니까는 이용 횟수가 감소했죠. 감소했다. 항상 경제 분석에서는, 자, 세로축에다가 독립 변수를 표시합니다. 그럼 이럴 때 수요가 탄력적인지 아니면 비탄력적인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림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그림에서 보면 수요 곡선이 매우 가파른 형태죠. 근데 이제 가파른 형태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걸 잘라놨잖아요. 이렇게 잘라놓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생김새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풀로 해가지고 제대로 표시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곡선이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것만 가지고도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통계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 왜곡시킬 목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큰 변화인데 작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계를 이해할 때는 항상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잘 써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픽 같은 것도 보면, 잘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인데 큰 변화인 것처럼 그림을 갖다 왜곡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큰 변화인데 작은 변화인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두 축이 중간에 잘려가지고 20, 21 20하니까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볼 때 간격은 꽤 커 보이죠. 커 보이지만 0에서부터 전체를 따져본다고 하면 이게 진짜 이게 20이고 이거 20개로 쪼갠다. 그렇다고 아주 작은 변화인데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림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중간을 자르지 않은 그런 그래프라면 곡선이 가파르냐 완만하냐만 가지고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요 곡선이 매우 가파른 형태입니다. 이건 안 잘라놨죠? 자, 수량하고 가격 표시해놨는데 수요 곡선이 매우 가파른 형태입니다. 가파른 형태일 때 비탄력적 수요예요. 자,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수요 곡선이 가파를 때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는 가격이 크게 변화해도 수요량은 조금밖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본다고 하면, 근데 가격이 이만큼 큰 폭으로 변화한다.
큰 폭으로 변화해도 수요량은 그거보다 적게 변화하잖아요.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이제 크게 오른 걸 하려면은 풀로 다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수요량은 조금밖에 변화하지 않았다, 조금밖에 변화주지 않았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 수요량이 감소한 게 적잖아요. 이럴 때 비탄력적인 겁니다. 수요량이 적게 변화한다, 비탄력적입니다. 반면에 수요 곡선이 완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 상승에 불구하고도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수요량은 적게 감소한다. 가격은 똑같이 올랐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수요량은 적게 감소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가격 상승이지만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화하면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적게 변화하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작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탄력성 개념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격의 백분율, 퍼센트 변화분이죠. 백분율, 가격의 변화율을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수요량의 백분율 변화해가지고 탄력성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거예요. 가격의 퍼센트 변화율 분의 또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율.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자, 수요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와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크기만 따지게 돼요.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자, 외국 교과서 중에는 지금 크루그만 교과서처럼 마이너스를 안 집어넣은 책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서 이제 말로 설명합니다. 원래 마이너스인데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표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가지고 수요 함수가 주어져 가지고 탄력성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교과서에서는 마이너스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꼭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세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가격의 변화일분의 수요량의 변화일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에서 출간되는 교과서 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저도 한번 내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금융공기업, 가장 제가 최근에 냈던 아주 진짜 거의 못 들어가는 회사인데 거의 주관식 문제를 냈습니다. 계산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였다. 감점이에요. 크게 감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 식을 만들 때는 항상 뭐요? 앞에다 마이너스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 수요 탄력성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자, 유가가 10% 인상하고 10% 올랐는데 수요량은 5% 감소했다. 그럼 이럴 때 자, 석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죠. 이제 수요라는 말 넣어야죠. 자, 석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 석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0%분의 5% 아니에요. 근데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이걸 플러스 값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뭐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 값은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5% 이퀄 얼마? 0.5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탄력성과 뒤에서 보게 될 공급 탄력성은 크기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상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셔가지고 요 값은 플러스 값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말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요 법칙 아니에요.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관계,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대개 마이너스 사인을 생략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예, 경제 원론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크루그만도 예컨대 경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수리적으로 분석할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안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대개라고 했는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건데
아, 생략한다고 했지만 이제 경제학 교과서 정도에서는 생략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모형에서는 꼭 집어넣어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탄력성을 구할 때 이제 문제가 있어요. 탄력성을 구할 때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똑같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똑같은 구간인데 가격이 오르는 경우하고 가격이 내리는 경우 있죠. 탄력성이 달라지겠죠. 가격의 변화율 해가지고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인데 원래 가격이 오르는 경우하고 내리는 경우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중간값을 이용합니다. 중간값. 그럼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상에 똑같은 구간이에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경우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탄력성 값의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두 가지 탄력성을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안 되느냐. 사실 그런 방법도 씁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의사결정할 때는 뭐 그 방법 쓸 수 있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 지금 중간값 공식을 사용해서 탄력성 구한 경우하고 탄력성을 두 가지 구한 다음에 평균값 낸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탄력성을 계산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중간값 공식 사용하는 방법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봤던 백분율 변화 계산 방식. 백분율 변화 계산 방식은 시작점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자, 가격이 하락한 똑같은 구간이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하고 상승할 때. 예컨대 커피값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 변동분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경우에 탄력성하고 예컨대 거꾸로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린 경우의 탄력성이 같을까요? 아니죠. 그 분모에 해당하는 게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해야 퍼센트가 나오는 건데 5,000분의 100하고 4,000분의 100은 다르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어디로 두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탄력성 값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중간값 공식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율 변화에 대해서 중간점 공식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중간값 공식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중간값 방법입니다. 자, 수량이나 가격에 초기값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평균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커피값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 두 가지 다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아예 분모를 가격의 변화율을 구할 때 뭐예요? 평균값 4,000원과 5,000원의 평균값 4,500원이죠. 4,500원분의 변동분 1,000원 4,500원분의 1,000원 하면 차이가 거의 없어지죠. 그렇게 해갖고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x 변화량의 백분율은 x의 평균값분의 x의 변화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변동분입니다. 변화량은 바로 변동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x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들었던 예에서는 뭐예요? 4,000원 더하기 5,000원 나누기 2 이거예요. 요 x의 평균값 요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 x의 초기값 4,000원 더하기 5,000원 나누기 2 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 탄력성 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중간값 계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 가격이 얼마일 때 수요량이 얼마다 이럴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값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가 주어져요. 수요 함수가. 자, 수요 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해 가지고 탄력성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원래 기초경제학 공부할 때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외국 교과서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게 미분해 가지고 탄력성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수요 함수를 갖다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Q분의 P를 갖다 곱해 가지고 탄력성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요 내용만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달러일 때 수요량이 100이었다. 20달러로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90이 되었다. 그럼 이럴 때 10달러에서 20달러로 상승한 경우하고 거꾸로 만약에 20달러에서 10달러로 하락한 경우하고 탄력성 구하면 다르겠죠. 자, 수요량의 변동분은 100하고 90하고의 차이니까 10이에요. 10만큼인데
이럴 때 이제 초기값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수요량도 100하고 90하고의 평균, 또 이것도 가격도 10하고 20하고의 평균값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탄력성을. 이렇게 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먼저 자,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자, quantity demanded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일까요? 100하고 90하고의 평균값 100 더하기 90 나누기 2합니다. 변동분은 얼마예요? 90 빼기 10, 10만큼이에요. 10만큼. 그래서 자, 100 더하기 90 나누기 2분의 10 하게 되면 탄력성 값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벌레는 붙여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요 값들은 플러스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의 변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체인지 인 프라이스는 역시 10달러, 20달러의 평균값 2로 나눠야죠. 분의 20 나누기 20 빼기 10이죠. 10만큼. 그래서 여기서 이제 66.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 값은 뭐 그대로 하면 되겠죠. 요건 이제 평균이니까 요건 굳이 붙일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까지 계산해 놨는데 나중에 탄력성 수식을 제시할 때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갖고 깨끗하게 지우죠. 계속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력성 구하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집어넣어 가지고 66.6%분의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 값을 플러스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 중간점 공식 요거는 가격이 얼마일 때 수요량 얼마였다 얼마일 때 얼마였다 해가지고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에는 중간값 공식을 이용해서 탄력성 구하면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탄력성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탄력성의 크기. 그래서 경제학자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가격 탄력성에 뭐에 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그 학자들이 탄력성을 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추정을 해본 거예요. 자, 비탄력적인 경우 뭐가 있느냐? 휘발유 단기에는 당장 유가가 올랐을 때 휘발유 당장 줄일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장기에는 수요량 줄어들죠. 장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기름값이 올랐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장기에는 휘발유 수요량이 그래도 비교적 크게 감소합니다.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단기보다는 장기에 탄력성이 커집니다. 이것도 비교하셔야 돼요. 단기보다는 장기에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 업무상 항공여행, 업무를 위한 항공여행은 꼭 해야 되는 거죠. 업무를 위한 항공여행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비행기 요금이 올라도 탄력성은 별로 줄질 않아요. 0.80. 탄산음료에 완전히 옛날 말로는 인이 배겼다고 하는데 인이 배겼다. 이런 말 쓰는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걸 못 끊어요. 이럴 때 인 배긴다고 하는 말 옛날에 썼는데 자, 탄산음료 여러분들도 아주 참 좋아하죠.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학생들이 참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벨 오브 에포크 뭐 이런 때 학생들이 강화로 농화를 갔어요. 강화에 농화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목요일 날쯤에 월요일 날 출발했는데 목요일 날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위로 방문을 했습니다. 위로 방문하면서 가는데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생회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좀 이따 답장이 왔는데 다른 말 없어요. 교수님 사이다 좀 이렇게 써놨어요. 사이다 좀. 그래서 저는 더도 이제 뭘 사갈까? 뭐 이 사이다 이런 것들 흔히 먹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비싼 거, 과일 주스 뭐 이런 걸 좀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고서 사이다, 판타 해가지고 몇 가지 그 탄산 음료 아주 시원하게 만든 걸 갖다가 몇 박스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갔는데 학생들 참 좋아하죠. 근데 저를 보는 순간 좋아했는데 차에서 탄산음료, 시원한 탄산음료 그걸 내려놓으니까 환호하는 겁니다. 저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내놓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화에 있는 또 마트에 또 들려가지고 한층 더 사가지고 또 주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참 좋은 겁니다. 저는 몰라서 별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탄산음료, 자, 수요 탄력성 매우 작죠. 대학인데 주내 거주하는 레지던트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주립대학 같은 경우 있죠.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 그 주의 거주자가 주립대학 다니죠. 등록금 엄청 쌉니다. 근데 외국인이나 아니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대학 다니죠. 등록금 엄청 비싸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자, 이럴 때가 비교적 비탄력적이다. 자, 특징이 나옵니다. 비탄력적인 수요 특징. 단기에는 비탄력적이라도 장기로 가면 탄력성이 커진다. 이것도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항공여행, 업무로 하는 항공여행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필수제입니다. 자, 필수제일 때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값이 올라도 수요량은 줄질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탄산음료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진짜 옛날 말로 인백여서 인이 백여가지고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탄산음료는 아무리 비싸도 사 먹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탄력적 수요 보세요. 탄력적 수요. 주거 돈이 많이 듭니다. 그 필수적인 거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대학인데 주에 거주할 때 대학 등록금 비싸요. 놀기 위한 항공여행, 놀러 가기 위한 항공여행은 비행기 요금이 오른다. 어떻게 해요?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비행기 요금이 오르면 줄어듭니다. 비행기 요금이 오르면 줄어든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탄력성이 크죠. 왜냐면 둘이 코카콜라 없으면 펩시콜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 없으면 펩시콜라 먹는다. 펩시콜라 없으면 코카 먹는다. 이것도 탄산음료지만 이거는 탄산음료를 갖다 넓게 정의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탄산음료에는 뭐예요? 사이다, 판타 등등, 트레비 등등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탄산음료 중에서 특히 코카콜라 이거 해놓은 거예요. 이럴 땐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넓게 정의한 경우하고 좁게 정의한 경우하고 또 탄력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실제 측정한 걸 보시게 되면 이걸 통해서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력성을 추정하는 일, 이게 바로 시장 성과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마케팅에서 한 얘기처럼 그래요. 마케팅에서 가격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제대로 탄력성을 구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따진 다음에 가격을 올렸더니 가격을 한 10% 올렸다. 가격을 10% 올렸는데 매출이 반토막 났다. 가격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10% 올렸는데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수요 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가격을 조금 인하해 주는 게 더 나아요. 가격을 10% 인하해 준다. 매출은 2배가 증가합니다. 이 가격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거를 전략을 세우려면 또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탄력성을 알아야죠. 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크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재화든 0에서부터예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크기만 따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두 가지는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화든 간에 0에서 무한대까지의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가격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 탄력성과 정확하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만약에 수요 탄력성이 이제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아까 계산한 거 마이너스로 자기가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굳이 이럴 거 없이 처음부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플러스 값으로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수요 탄력성 ED라고 표시했습니다. Elasticity of Demand이에요. 1보다 작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하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지만 요 사이에 1이 있단 말이에요.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지만 요 사이에 1이 있어가지고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1보다 작으면 탄력성이 작은 것이고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Inelastic.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하면은 뭐예요? 탄력적입니다.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씀입니다. Unit Elastic. Unit Elastic 해가지고 단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데 일단 0인 경우하고 무한대인 경우가 있는데 자, 수요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공식 가지고 가격이 아무리 크게 올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아무리 크게 올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자, 가격은 세로치게 표시했습니다. 가격은 세로치게 표시하고 수요량은 가로치게 표시했어요. 가격이 아무리 높건 낮건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럴 때 탄력성이 0이 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 수요 곡선은 수직이다. 수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격이 크게 변화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자,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럴 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 탄력성은 0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대로 가격이 변화하지 않았지만 수요량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고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가격은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분모에 변화가 없는데 분자가 변화하는 거예요. 얼마의 값이 무한대죠. 그래서 정확하게 5달러에서 소비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해도 가격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0일 때는 수직이고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수평이에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또 다른 탄력성들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거시경제학에서 공부할 탄력성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런 얘기 나올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성이 0이면 어떻다? 수직이고 탄력성이 무한대면 수평입니다.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적, 0일 때 완전 비탄력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러보다 높은 가격에서 수요량은 0이 되는 것이고 5달러 미만에서는 무한대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5달러 미만이라면 5달러 포함해가지고 5달러 이하라면 수요량은 무한대죠. 미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5달러 이하에서 5달러도 포함하는 거니까 5달러 이하에서 수요량은 무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이 1인 경우에요. 탄력성이 1인 경우인데 탄력성이 1인 경우는 수요 곡선이 예컨대 직각쌍곡선인 경우입니다. 직각쌍곡선 아시죠? 예컨대 만약에 수요 함수를 갖다 y는 x분의 a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봐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수요는 x분의 a다. 자, 이렇다면 x하고 y 값을 얼마예요? x 곱하기 y는 항상 a죠. 일정하죠. 상수예요. x 곱하기 y는 a다. 항상 일정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쌍곡선이 나오는 거 직각쌍곡선이 x, y는 일정하다. 이럴 때는 어떤 점에서 수요 곡선상의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하더라도 탄력성이 항상 1이에요. 원래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수평, 수직 지금 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건 탄력성은 0이거나 무한대거나 1이에요. 지금 다. 그리고 이런 경우 아니라면 똑같은 수요 곡선상에서도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수요 곡선상인데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져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경우 있죠. 직각쌍곡선 형태인 경우 이것도 좀 더 매끄럽게 직각쌍곡선처럼 보이게 그려야 되는데 약간은 좀 덜 직각쌍곡선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직각쌍곡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x, y는 항상 일정하다. a만큼 일정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요 곡선상의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해도 탄력성은 항상 1입니다. 탄력성은 1이고 이럴 때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단위 탄력적. 탄력성이 항상 1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 탄력성 1이라는 말은 가격이 20% 올랐더니 수요량이 20% 감소했다 이거죠. 1이죠. 다음에 이제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때는 곡선이 0에 가깝죠. 비탄력적이니까 0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0에 가깝다면 당연히 뭐예요? 수직선에 가까운 거죠. 수직선에 가까우면 매우 가파르다 이겁니다. 매우 가파른 형태예요. 이럴 때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탄력성을 측정하느냐 여기서 측정하느냐 값은 다 달라요.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계산하느냐 값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형태로 볼 때 수요 곡선이 가파른 형태다. 가파른 형태라면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작아요. 여기서 지금 0.5로 계산된 겁니다. 가격은 20%가 올랐는데 수요량은 10%만 감소한 거예요. 20분의 10, 0.5죠.
이럴 때는 비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떤 형태? 가파른 형태다. 그렇지만 가파른 형태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은 다 달라진다. 그렇지만 가파른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비탄력적이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 가파른 경우하고 완만한 경우하고 형태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둘로. 가파른 형태일 때 비탄력적이다. 다음에 이제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탄력적일 때는 당연히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변화하는 거죠.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변화하니까 이럴 때는 완만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10%, 가격이 20% 상승했지만 수요량은 더 크게 40%가 감소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만한 형태를 갖다 보여요. 이럴 때는 탄력적이다. 물론 탄력적인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탄력성 구하면 어떤 점에서 구하느냐에 따라 값은 달라집니다. 자, 이 탄력성과 총수입 간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특히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10% 올렸더니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가격을 10% 올렸더니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올랐더니 가격은 자 P예요. 가격은 자 P는 요만큼 올랐는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수요량이 이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거 가격 곱하기 수요량. 자 수요량이라는 게 바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판매량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요량이지만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판매량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에다가 판매량 곱하면 뭐예요? 이게 총수입입니다. 총수입 토탈 레비뉴 해가지고 앞으로 TR이라고 쓸 거예요. 총수입은 토탈 레비뉴. 토탈 레비뉴. 자, 총수입인데 원래 그 레비뉴 있죠. 레비뉴.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입이라고 번역해요. 수입이라고 번역하고 회계에서는 즉 경영이죠. 자, 경영 회계에서는 이걸 수익으로 번역합니다.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 아니라 수익. 수익. 이게 뭐예요? 매출액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액을. 우리가 총 수입이라고 할 때는 총 판매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비용을 빼야만 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익은 경제학에서는 이윤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학에서 레비뉴는 수입. 그리고 이윤은 이윤이고 이윤은 프로핏.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레비뉴를 갖다가 수익 그리고 프로핏을 이익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는 경제도 연계되어 있고 또 경영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TR은 매출액. 매출액이니까 뭐예요?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조금 올렸는데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면 총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이럴 때 가격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매출액을 늘리는 게 목표인데 가격을 조금 올렸더니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러면 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마케터죠. 마케터가 탄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다양하게 가격 전략이라든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 전략이나 이런 거 세울 때도 탄력성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모 면적이 총 수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로 여기 길이는 자 세로축의 길이는 가격이고 가로축의 여기까지는 Q 아니에요. 판매량. 그래서 요게 바로 좀 전에 봤던 P고 이게 맞다 여기 좀 전에 봤던 Q란 말이에요. 이게. 자 PQ 면적이 뭐예요?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 PQ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상승할 때 이것이 총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지금 가격이 0.901 때 총 수입은 B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1.10이 돼서 이만큼 올랐죠. 이만큼 올랐다. 근데 수요량도 거의 똑같이 감소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판매량은 감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돼요? 총 수입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총 수입의 증가분하고 감소분하고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바로 가격 효과죠. 가격이 올라가지고 총 수입이 증가한 것이고 이건 판매량이 감소해가지고 총 수입이 감소한 효과예요. 이게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가격 상승이 총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의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가격 효과라고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총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 P로 인한 효과입니다. P로 인한 효과고 반면에 가격 상승의 수량 효과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Q로 인한 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Q로 인한 효과 해가지고 판매량이 감소해서 총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는 가격 효과하고 수량 효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효과가 수량 효과를 압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하철 요금이 지금 1250원이다. 제가 마지막 탔던 게 1250원일 때 탔습니다. 기본 요금, 기본 구간 요금. 얼마인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1250원인데 만약에 지하철 요금을 2500원으로 올렸다. 2500원으로 올렸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걸어오시겠어요? 지하철 안 타고 걸어올래요? 아니죠. 점심을 짜장면에서 라면으로 바꾸더라도 타고 와야죠. 그쵸? 수요량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줍니다.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가격을 크게 올려도 수량은 별로 줄질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가격을 올렸을 때 총 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뭐다? 가격을 올리는 전략.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은 별로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크게 증가하겠죠. 근데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마음대로 못 올리죠. 왜? 정부가 통제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정부 통제가 없는 거라면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에 소비자들이 환장한다. 아니야.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가격 올려도 수요량 별로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가격 효과가 수량 효과를 압도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요량의 미세한 감소. 수요량이 조금밖에 줄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총 수입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총 수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실시한다.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거, 소금도 비탄력적이죠. 소금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금값이 금값이 됐다. 수요량은 줄지 않죠. 이럴 때는 가격을 올리면 총 수입이 크게 증가하겠죠. 소금만큼 비탄력적인 재화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대체재가 없으니까. 대신 사용할 대체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없게 되면 수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이럴 때는 수량 효과가 가격 효과를 갖다 압도합니다.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백화점이 고가 명품을 박앤 세일합니다. 고가 명품을 박앤 세일한다.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10% 정도 내려줬어요. 10% 정도 내려준다. 10% 내렸습니다. 수요량은 팍 증가하죠. 고가 제품이고 명품인데 이걸 박앤 세일한다. 그 전날 밤부터 줄 서서 기다릴 겁니다. 전날 밤부터 줄 서서 기다리죠. 가격은 불과 10% 내렸지만 이게 왜 아니면 언제 사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다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만 올리면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격을 조금만 내리면 수요량은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인데 가격을 올린다. 총 수입은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들은 가격을 조금만 인하하면 가격을 조금만 내리면 수요량은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총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탄력성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수요가 만약에 이제 단위 탄력적인 경우도 나왔는데 뭐 굳이 언급할 필요 없죠. 자,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얼마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1인 경우에는 뭐요?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면 수량 효과하고 가격 효과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정확히 그만큼 하락하는 거죠.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정확히 그만큼 감소해가지고 정확히 상쇄될 것이다. 총수입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타이어 가격 같은 경우입니다. 뭐 타이어 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타이어 더 사가지고 어디다 보관합니까? 안 하죠. 타이어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수요량은 어차피 뭐 10만 킬로 탔다. 타이어 교체해야 한다. 10만 킬로 타면 교체해야 되는 거라면 비싸건 싸건 교체할 거 아닙니까? 타이어 예는 잘 들었어요. 타이어는 수요 탄력성이 정확하게 1인 이런 제품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옛날에 국산 타이어 품질이 안 좋을 때 뭐 미쉐린이라든가 뭐 이런 외제 타이어가 또 들어왔어. 이럴 땐 다르죠 물론. 이런 건 다른 거지만 지금은 뭐 국산 타이어가 세계 최고인데 굳이 타이어를 사놓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 주행한 다음에 갈아야 되는 거라면 비싸건 싸건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대표적인 예가 타이어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아래 위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놨는데 사실 이 표가 단순한 표지만 이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수요 계획입니다. 수요 스케줄. 그래갖고 여기 따라서 수요 곡선 그린 거예요. 수요 곡선을 갖다 그렸다. 근데 여기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상의 점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요. 여기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사실 요것도 좀 흑판이라면 좀 판서한 다음에 점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미분해 가지고 탄력성 구하는 걸 점 탄력성 구한다고 했는데 그 점 탄력성 구하는 걸 연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 그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 가운데점이죠. 정확하게 가운데점입니다. 가운데점에서는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만약에 곡선이라면 접선을 그려가지고 따져보면 돼요. 곡선일 때는 접선을 갖다 그려가지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이 가운데점에서는 항상 1이에요. 항상 1이고 자 이거보다 왼쪽 부분 있죠. 왼쪽 이 부분 이쪽에서는 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고 근데 1보다 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1보다 큰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다가 여기 오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는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가 됩니다. 이 점에서는 여기서는 수요 탄력성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리고 이 가운데점보다 아랫부분에서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작고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 오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됩니다. 여기 오면 여기선 탄력성이 0이에요. 2가 0이다. 어떤 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뒤에 가면 한계 수입이 나와요. 자, 총 수입은 좀 전에 나왔었죠. 총 수입은 TR, PQ입니다. PQ인데 그 총 수입의 증가분이 뭐냐? 한계 수입이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한 개를 더 만들어서 팔 때 그때 증가되는 총 수입의 증가분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계 수입 곡선을 그린다면 한계 수입 곡선은 여기를 지나가요. 자, 세로축의 절편은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삐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로축의 절편은 똑같은데 요 점을 지나가요. 직선이에요. 요거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좀 구부러졌는데 이게 MR 곡선이에요. 한계 수입 곡선, 마지널 레비뉴 해가지고 MR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나중에 이제 독점 시장에서 다시 볼 겁니다. MR. 자, 세로축의 요점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예요. MR 곡선이 자 수요 곡선에 비하면 기울기는 2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MR이 0이다. MR이 0이면 토탈은 극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계 수입이 한 개를 더 만들어서 팔 때 그때 증가되는 총 수입의 증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총 수입이 극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총 수입이 증가하다가 극대점을 지났다. 극대점을 지난 다음에 총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럼 극대점에서는 바로 토탈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예요. 마지널. 그럼 극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극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잖아요. 접선이 이렇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널이 0이면 토탈은 극대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토털이 극대이면 마지노는 얼마다? 0이다. 요거 이제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요 점이 바로 MR이 0인 점이에요. 그럼 이제 아래 그림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 자, 지금 여기 탄력성이 1보다 큰 지역이에요. 탄력적이다, 이 부분. 탄력적일 때는 판매량이 증가하면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은 증가하는. 여기서 이제 가격을 하락한다고 점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량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죠. 수요량이 감소한다. 자,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총 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위하고 아래 관계를 갖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중간 단계 설명 없이 너무 결론만 제시한 거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가격이 상승한다. 분명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것이고 수요량이 감소한다면 총수입, 이게 총수입이에요. PQ. 총수입은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량이 감소하니까 판매량 감소를 따라가지고 총수입은 감소하는 거예요. 총수입은 감소한다. 자, 가운데 점에서는 단위 탄력적이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한기 수입이 0이고 한기 수입이 0이니까 총수입이 극대. 총수입이 극대입니다. TR이 맥스예요. 총수입이 극대입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부분.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자, 오른쪽 아랫부분에서는 자,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할 때는 이걸 따라 가지고 총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이럴 때는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이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지하철이나 택시처럼 이럴 때 총수입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가격을 올린다. 근데 만약에 자,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명품 가방 이런 것들처럼 이럴 때는 뭐예요? 총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조금만 내리면 돼요. 가격을 내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럼 이제 다양한 가격 전략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 올리면 된다.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을 조금만 내려주면 된다. 그럼 총수입은 증가한다.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제 탄력성의 결정 요인인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밀접한 대치재가 많으냐 적으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치재가 많다. 대치재가 많으면 수요 탄력성이 큽니다. 근데 아까 소금처럼 대치재가 없어요. 소금처럼 대치재가 없다면 아무리 소금값이 크게 올라도 수요량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비탄력적입니다. 대치재가 적으면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반면에 대치재가 많다. 근데 그제와의 값이 올랐다. 뭐하러 그걸 써요? 대치재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대치재가 많다면 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이 됩니다. 이것도 전략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전략을 세우면서 대체재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크게 올린다. 중요한 전략이죠, 이게. 살면서 중요한 전략.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다. 자, 생활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는. 근데 회사 직장 생활할 때도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럼 내가 빠지면 회사는 엄청난 데미지가 크다. 그럼 회사가 날 자르겠느냐? 안 자르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당연히 뭐요? 내가 높은 연봉을 요구해도 주겠죠. 어때요? 직장 생활에 중요한 팁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높은 연봉 받으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체재가 없을 때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 대체재가 적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 재화가 필수제인지 사치제인지 아까 봤었죠. 소금, 또 소금도 필수제입니다. 소금은 더더구나 대체제도 없으면서 필수품이에요. 또 사치제가 있다. 다르죠. 또 수요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가 항공여행인데 업무로 하는 항공여행, 업무상 항공여행은 뭐예요? 필수제죠. 탄력성이 작았죠. 그렇지만 이제 여가를 즐기기 위한 항공여행일 때는 사치제입니다.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필수제의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크게 변화해도 수요량은 별로 변화하지 않아요. 사치제의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민감합니다.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에는 비탄력적이죠. 그렇지만 요트 여행, 이건 진짜 로망인데 사치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갖고 탄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소득 중에서 그 재화에 지출한 목, 그러니까 그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감자가 있다. 감자 집에서 감자 얼마나 먹어요? 한 달에 50만 원? 말도 안 되죠. 감자 아무리 좋아하는 집이라도 감자 한 달에 한 1, 2만 원 사 먹겠죠. 이런 것들은 감자값이 올랐다. 안 사 먹어요? 감자값이 아무리 올라도 감자 사 먹죠. 기껏해 한 달에 10,000원, 2만 원어치 먹는데 감자값 올랐다고 안 먹습니까? 먹죠. 근데 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고기가 있다. 소고기는 지출액이 좀 많잖아요. 소고기도 좋아하는데 그럼 소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 수요량이 감자보다는 더 크게 감소하겠죠. 비싸니까. 한우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한우 100g에 15,000원씩 하는데 한 가족 4인 가족이 먹으려면 최소한도 뭐예요? 1kg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50g씩 1kg면 얼마예요?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15만 원 한우 이런 것들은 값이 올랐다. 부담되죠. 한 달에 3번 먹을 거 2번만 먹고 해야 되는 거죠.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는 겁니다. 소득 중에서 그 재화에 지출한 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수요 탄력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재화가 저렴하다고 감자처럼 저렴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덜 민감하다. 그렇지만 그 재화가 비싸다 한우처럼 비싸다고 생각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들었던 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감자와 한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크다고 그랬죠. 단기보다는 장기의 탄력성이 크다. 적응기간이 짧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재화의 값이 올랐는데 휘발유 값이 올랐는데 휘발유 값 오른 데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탄력성이 작아요. 아무리 휘발유 값 올라도 휘발유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소비자들은 이제 대체제를 찾게 됩니다. 대체제를 찾게 됨으로써 행동을 적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더더구나 이 수요량이라고 하는 게 일정 기간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량이 크게 변화한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량이 크게 변화한다.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4가지 봤는데 4가지 말고도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못 봤던 내용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탄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소득이 변화할 때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얼만큼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죠. 이와 함께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2교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적용해야 되는,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탄력성 개념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 잘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하시는 내용이 쉬워요. 아주. 그래서 잘 파악해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수고했습니다.